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이란을 포함한 중동 지역 전체로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유가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가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현재와 같은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고 이는 가계 및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한편에선 여전히 골디락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솔직히 어느 정도의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망이란 것들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때로는 손바닥 뒤집듯이 전혀 반대의 주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끔찍한 건 이것은 우리의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는 상한선 없이 돈을 벌어주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리스크 또한 늘 함께이죠. 그래서 우리의 꿈의 대가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저는 깡통을 찬 적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한가에 가까운 하락을 겪고 제 심장은 땅에 떨어진 것 같았죠. 그 뒤부터 잃은 돈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 저는 점점 리스크가 높은 종목들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의 바람과 달리 불과 8월 한 달 만에 제 계좌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저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뼈아픈 사실은 제가 이 실패에서 그 어떤 것도 배울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적절한 피드백이 필수이죠. 이 세계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매번 룰이 바뀌고 같은 이야기도 때로는 호재로, 때로는 제로 노출로 작용하죠. 이런 환경을 심리학자들은 사악한 학습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여타 다른 스포츠처럼 정해진 룰도 규칙도 잘 보이지 않는 사악한 학습 환경은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죠. 하지만 결과는 변동성이란 형태로 말없이 찾아와 손실을 남겨놓고 갑니다. 여기서 더 힘들어지는 건 우리를 이끌어줄 멘토의 부재입니다. 다음의 논문에선 전문가들은 자신의 결정과 인지 과정에 대해 약 70%를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태풍이 치는 바다에 술에 취한 선장까지 흔들리는 배 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상황을 대처할 마법 같은 주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그럼에도 분명한 것. 앞으로 이 말이 습관이 된다면 이 사악한 학습 환경 속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조차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건 우리의 눈앞에 하락이라는 거절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거절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존재합니다. 1. 장소, 행동, 시간, 취향 등 조건에 대한 거절, 즉 상황에 대한 거절. 2. 너무 늦거나 이른 타이밍에 대한 거절, 즉 시기에 대한 거절. 3. 대상의 본질보다 그것에 대한 감정에 대한 거절, 즉 감정에 대한 거절. 다음의 세 가지 유형 중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은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상황에 대한 거절의 경우 이것은 일시적인 형태의 문제입니다. 세상에 대해 좀 더 정보를 모으고 합리적인 제안을 한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식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상승하는 주식을 따라잡는 뇌동매매를 한 경우입니다. 시간이 지나 과열이 진정되면 좀 더 합리적인 매수를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기에 대한 거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판단할 것은 오직 시간이 나의 편인가 라는 것입니다. 기다릴수록 나에게는 이득이, 상대에게는 손해가 되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주식의 경우로 예를 들면 최근에 급격한 금리 인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우리는 버텨내고 살아남으며 긴 호흡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에 대한 거절입니다. 이는 상대가 나를 신뢰할 수 없거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를 심어주거나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로 들면 사람들이 성장에 대한 기대가 없어 실적 대비 저평가를 받는 종목 혹은 관리 종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거절 중 무엇이든 간에 분명한 건 우리는 지금 힘든 하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걸린 듯한 기분이 들 겁니다. 너가 누군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하며 모든 걸 집어던지고 쉬고 싶을 수 있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거부감이 바로 감정에 대한 거절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불쾌하고 혼란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건 우리가 이 변화를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우리의 노력보다도 알 수 없는 운에 좌우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는 행동을 계획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성과 중심의 계획이 아닌 행동 중심의 계획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는 우리의 영역에 있지 않지만 그와 무관하게 행동은 오로지 우리의 영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이유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실행과 결정의 과정을 배울 차례입니다. 그럼 전문가가 말하지 않은 나머지 70%를 찾으러 가볼까요? 전문가들은 자신의 결정과 인지 과정에 대해 약 70%를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간단히 말하면 바로 지식의 저주라고 부를 수 있죠. 이제 우리는 지식의 저주에서 벗어나 나머지 70%를 찾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깨우는 겁니다. 그들은 인지하지 못할 뿐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올바른 질문을 통해 70%를 이끌어낼 수 있죠. 질문은 다음 세 가지 종류로 이뤄졌습니다. 1. 그들의 여정. 2. 작업의 과정. 3. 발견이죠. 여정은 걸어온 길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경력을 쌓았고 무엇을 통해 이 길에 접어들었는가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통해 그들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업의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계획, 전략, 결정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묻는 겁니다. 작업의 단계를 분류한다면 어떻게 나눌지, 아이디어, 영감은 무엇을 통해 얻는지 등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실행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발견입니다. 이는 단 하나의 핵심을 발견하는 데 유용합니다. 만약 지금 처음으로 되돌아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지, 또 하지 않을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가장 뜻밖의 사실은 무엇이었는지 등, 이는 현재와 초심자였던 과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해 그들이 깨달은 핵심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여러 명에게 배우기입니다. 여러분, 돌고래 하면 어떤 형태가 떠오르세요? 각이 없는 둥그런 몸체, 꼬리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그럼 물고기는 어떤가요? 각이 없는 둥그런 몸체, 꼬리 지느러미, 등 지느러미. 이 두 생명체는 각각 포유류와 어류로 완전히 동떨어진 종입니다. 하지만 둘 모두 바다에서 살죠. 그래서 그들은 물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많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를 생물학에서는 수렴 진화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의 배움에 적용하면 이렇게 사용됩니다. 수렴 타당도가 있다. 말이 어렵지만 앞서 돌고래와 물고기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첫째, 포유류와 어류가 전혀 다른 것처럼 정보의 출처가 서로 관련이 적다. 둘째, 각이 없는 둥그런 몸체, 지느러미처럼 정보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비슷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셋째, 그렇다면 그 정보는 수렴 타당도가 존재하고 따라서 어느 정도 믿을만하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명의 전문가에게 배우면 그들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수렴 진화한 노하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고 사소하더라도 일단 기록하고 다른 전문가들이 이와 유사한 습관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들의 암묵치는 바로 이것에서 배울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실패한 사람에게서도 배워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강점에 대해 배우게 해준다면 실패한 사람들은 약점을 보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실수를 통해 배우듯 그들의 실패 속에서도 분명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쩌면 혹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난 주위에 그런 전문가도 없고 설사 있더라도 내가 뽑아낸 그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 네,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더라도 그들의 머리에서 100% 지식을 뽑아내오기란 쉽지 않고, 더욱이 그것들은 우리에게 적용하기 힘든 막연한 말들의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생각만큼 꼭 맞는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직이론가 칼 웨이크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1930년대 한 군 정찰대가 스위스의 알프스산을 정찰하다 갑작스런 눈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눈보라가 몰아치자 그들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고 그만 길을 잃었죠. 도난당한 겁니다. 하지만 추위와 절망 속에서 떨던 그들의 상황은 이내 역전됩니다. 한 병사의 주머니에서 지도가 발견된 것이죠. 희망을 발견한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였고 무사히 베이스 캠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복귀하자 부대장이 확인한 지도는 사실 알프스 산맥이 아닌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에 위치한 피레네 산맥의 지도였던 것이죠. 즉, 그들은 전혀 엉뚱한 지도를 들고 무사히 복귀한 겁니다. 물론 그들은 단지 운이 좋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비슷한 상황 우리는 어서 많이 겪어보지 않았나요? 보통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낸 사례는 대부분 비슷할 뿐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들여다보며 과정을 이해하고 결국엔 문제를 해결하곤 해요. 정찰대가 가진 지도는 알프스 산맥과 피레네 산맥이라는 차이가 있었지만 둘 모두 산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산맥,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국 아래로 내려가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공통점을 통해 과정을 이해하고 차이점이라는 한계를 통해 현실 감각을 유지하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지도가 틀리더라도 내가 가진 본래의 의도를 떠올리고 현실에 맞게 다시금 재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곤 반쪽도 되지 않는 엉성한 공략지 뿐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 거절의 경험 속 섣부르게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성급한 정답을 추구하는 대신 언제든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반쪽짜리 지도의 한쪽 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얻어낸 정보를 통해 채울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꼭 맞는 커스텀한 지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앞서 정찰대가 피레네 산맥 지도를 통해 무사히 돌아왔듯 모든 것에 꼭 맞는 답은 찾을 수 없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 어느 정도 맞는 답은 분명 찾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사악한 학습 환경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계획을 통해 시도하고 변화를 지켜보고 그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주어지는 결과에 섣불리 답을 찾기보다 리스크를 맞이할 유연함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 영상 또한 하나의 소음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답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계획보다도 중요한 건 계획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지, 과거와 지금 어떤 것이 달라졌고 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저 또한 생각을 많이 정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저 가끔씩 드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나는 무엇을 그렇게 확신했는가 하는 불안감이 휩싸이는 그 순간, 여러분이 지금 분명한 건 뭐지?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그저 다시 돌아오는 길을 알면 되니까요. 작은 실수를 품을 여유를 가지면 우리는 더딜 수 있지만 분명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빨리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산을 오르는 기쁨은 꼭 정상에 올라야만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꾸준히 오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악한 학습 환경에서 유연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는 것, 달라지는 상황에 적응하고 배워서 나만의 지도를 만들어가는 것, 자신을 믿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